아이고, 다들 그 기출 자료 지금 다 받았죠? 혹시 가만 있어야지. 오, 이 숙제는 다 받았어요? 숙제? 그거 이거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요? 그거 오케이. 예, 안 받았죠? 이거 집으로 안 갔죠, 이거? 아, 그렇지, 오케이, 맞아. 자기를 위해서 했어. 그래, 맞아. 됐어. 어? 아이고, 됐다.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들리겠지? 들리겠지? 그래. 여경아, 그거 휴대전화 갖고 왔어요? 네. 애들한테 카톡 받을 수 있죠? 네. 아, 그래. 여기 쳐야지. 어, 소리 이상하면, 방송 이상하면, 방송 이상하면 여경이한테 카톡 카톡 뿅. 됐어. 아유, 자 이제 해볼까. 아유, 좋아. 짠. 이게 안 들어가. 이다. 됐어. 어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요즘 잘 못 보죠? 보고 싶은 거 많죠? 여경이 오징어 게임 봤어요? 그 내용은 알아. 내용만 봤다.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앞에 승현이 언니, 아니 승현이 오빠 맞죠? 승현이 오빠 그거 오징어 게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홍주영? 아닌데? 홍주영 아닌데. 언니 뭐더라? 주연이 하윤. 맞다, 하윤이가 그 정가연 동생, 아니 정가연 친구 동생이거든요. 하윤이가 있는데 하윤 써있네. 하윤. 좋아, 하윤. 하윤이 오징어 게임 봤어요? 진짜로요? 다 봤어요? 언제요? 진짜요? 그 재밌는 드라마가 있으면 우리 집은 통으로 딱 이렇게 받아놓은 다음에 온 가족이 2박 3일 동안 다 같이 보거든요.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딱 해놓고 막 옛날에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딱 온 가족이 소파에 이게 시체처럼 막 하면서 그다음 뭐야 그다음 하면서 막 이틀 동안 막 밤새고 다 봐요. 뭐 우리 집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오징어 게임도 그랬는데 어제 그거 봤거든요. 어제 다는 못 봤는데 고요의 바다 봤어요? 고요의 바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직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요의 바다의 배경이 달이거든요. 미래에 그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달 탐사 기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 탐사 기지와 관련해서 그 이제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 본 사람, 에드 아스트라.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꼭. 그 최근작인데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흥행이 안 돼서 그렇지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과학자나 공학자의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땐 정말 멋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달에서 실제 지금의 기술로 달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간에 자원 약탈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강대국들 사이에. 그게 실제 전투가 벌어질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줘요. 그 장면이 압권인데, 이번에 이번에 어제 본 그 뭐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고요의 바다도 달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다는 못 봐서 뭐 다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도 달에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달에 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알아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뭐를 참여하게 됐냐면 그 관측 카메라 부분하고 엔진 쪽 기술인가 하고 그다음 우주인 이제 우리나라 우주인이 제대로 교육 그러니까 옛날에 왜 뭐 무슨 소련신가 해갖고 러시아에서 교육받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도의 계획으로 우리가 우주인을 키워서 물론 뭐 나사에서 훈련받을지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하겠죠. 그런 우주인이 진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번 우주인 여성 우주인도 포함됩니다. 그게 제대로 구동되려면 그게 여러분 세대 때예요. 그래서 여경이건 승현이 언니건 하윤이 오빠건 하여튼 그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어제 달 얘기를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직업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보자.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퀴파티션 프린시플 여기서 일부 좀 남은 게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퀴파티션 프린시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걸로부터 이 각각의 이런 그 물질들의 이런 그 비열을 저렇게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었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뭔 원인 때문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해본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을걸요, 요 수소기체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보자. 짜잔. 세 번째 요 H2O.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2O. 짜자자잔. 어디 갔냐? 자, 우선 H2O는 뭐 한번 해볼까요? 예상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CP가 우선 기체상수 R 더한 것에 그 다음에 CV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CV 항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maybe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얘가 보시다시피 어쨌건 그 H2O 분자니까 세 개의 그 병진운동 모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운동 모드는 몇 개가 있을까요? 회전운동 모드. H2O는 회전운동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겠죠. 왜 세 가지예요? 자, 요거는 병진이고 요거는 회전이죠. 왜 회전이 세 가지? 이틀 사이에 까먹은 거예요? 저 누구냐? 승현이 언니. 왜 이 H2O는 회전운동 모드가 세 가지죠? 여경아, 왜 세 가지죠? 저기 뭐야? 이틀 사이에 까먹은 거예요? 아유, 환장하겠네. 자, 길쭉하게 생긴 것만 회전운동 모드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했죠? 선형으로 생긴 것만. 선형으로 생긴 건 뭐 어떻게 예를 들면은 요걸 Z축이라고 하면 Z축으로의 회전 관성 모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라고 하면 X축으로의 회전 관성 모멘트가 있다고요. 근데 길쭉하게 생긴 건 Z축으로는 회전 관성 모멘트가 없다고 했죠. 이쪽으로는 돌아봐야 이 관성 모멘트가 측정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길쭉하게 생긴 애만 요 축으로 관성 모멘트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 두 가지가 나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지 맘대로 생긴 건 회전 모드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 맘대로 생긴 건 세 가지라고 했죠. 왜냐면 X축, Y축, Z축의 모든 회전 관성 모멘트가 다 따로따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 맘대로 생긴 건 회전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H2O는 이런 식의 선형이에요, 선형 아니에요? H2O는 선형이 아니죠. 아니니까 회전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거지. 무슨 뜻이냐, 알겠죠? 이번 시험 100%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좋아. 여경아, 한 번씩 카메라 한 번씩 봐줘요, 알겠죠? 뭐 이상한 거 뜨나? 그래. 그래서 고마워. 그래. 그리고 여기에 또 뭘 고려해야 돼요? 야, 이거 복습 안 해봤으면 또 큰일 날 뻔했네. 자, 요것은 방금 병진, 요것은 회전.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진동. 진동 모드 써야 되는데 진동 모드 몇 개 있어요, 여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자, 여기 진동 모드 3개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진동 모드는 어떻게 계산하죠? 진동 모드는 3m 다시 빼기 ft fr 이렇게 계산했죠? 자, 3n 다시 n 다시가 뭐였어요? 이게 원자 개수죠. H2O라고 하면 분자 안에 원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이거 3 놓고 지금 제 같은 경우는 병진 모드는 항상 3가지고 회전 모드가 지금 3가지잖아요. 그럼 3 곱하기 3 빼기 3 더하기 3 하라고요. 그럼 값이 뭐가 나와요? 이 경우 3이 나오겠죠. 그래서 H2O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진동 모드가 3이에요. 알겠죠? 3. 그런데 이 비열 구할 때 진동 모드에다가 뭘 해줘야 되죠? 뭘 해줘야 돼요?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짜잔 2로 나눴어.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R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게 별거 아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2분의 14R 이렇게 되고 이걸 계산했을 때 값이 요걸 계산했을 때 값이 58.18 정도가 나온다. 알겠죠? 단위는 줄, 켈빈, 몰 이렇게 되고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얘가 실제 측정된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어쨌거나 CP니까 이렇게 기체상수에다가 자, 어쨌건 요만큼 다 더해진 건 어쨌건 CV잖아요. 그래서 그 정적 비열에다가 기체상수를 더하면 정압 비열이 나오니까 CB 더하기 R 해서 CP를 구하는 거니 어쨌건 CP 구할 때는 기체상수 R 하나 더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CB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러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니 이 값이 뭐로 나오냐면 지금 33.54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33.54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33.54면 이게 값이 2분의 한 어느 정도 나올까? 2분의 한 2분의 뭐 정도 나올까? 2분의 대략 6에서 2분의 한 8 대략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가 대략이지 대략. 그럼 이 대략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는 요 R 있잖아. R. 요 자리에다 뭘 넣으면 돼? 8.314 이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3.54를 8.314로 나누는 거야. 그럼 값이 대략 뭐가 나올지 찾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대각 계산을 하면 한 2분의 8 정도가 나온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값으로부터 뭐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2분의 8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 근사적으로 이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바로 3, 3, 0.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33.54를 8.314로 나누면 대략 2분의 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할 필요도 없고 대각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나눠서 2분의 8을 구해내고, 그럼 2분의 8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가 그 2분의 2R이니까 이거 2분의 6R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거의 없어진다? 짜잔. 진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0은 아니고요. 0 근처에 뭐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대략 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병진, 회전, 진동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양자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원자나 분자 같은 그런 미시세계의 오비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고전역학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입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양자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H2O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됐다.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다 썼죠? 자, 여기 준다잉. A. 아니야, 그 다음은 쓸 게 좀 많으니까. 짜잔.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AL입니다. AL.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물질이 힐륨, 수소, 물, H2O 모두 다 기체 상태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얼루미늄 기체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얼루미늄의 역할은 바로 솔리드, 고체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솔리드. 자, 그래서 이때 얘는 첫 번째 1. 저번 시간에 슬쩍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를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희한한 게 희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정윤원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싶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자, 보자. 첫 번째 얘는 바로 원소형 결정의 물리학적 모델링. 그걸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자, 이게 또 다 그려야 돼. 얼루미늄. 해서 아유 팔이야. 오케이. 아우 팔이야. 자, 그래서 여기 내가 꼬불꼬불하게 쓴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누가 뭐랬더라 이거? 그거? 뭐라고 했었는데 이거 하여튼 뭐라 했는데 이 꼬불꼬불하게 쓴 거 뭐라 그랬어요? 용솔이라고 했죠? 용설. 그래서 이게 용설이 지금 예를 들어 뭐 요 방향이 이제 X축 방향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 방향은 Y축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스프링이 또 어디로 연결돼 있을 수 있냐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 앞 요렇게 G축 방향으로도 이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이제 다 그리긴 좀 그러니까 몇 개만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용수철이 이렇게 G축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각 원자당 x, y, g축 방향으로의 진동 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르르 떠는 거죠. 부르르르. 그러니까 이게 x축으로도 부르르 떨고 y축으로도 부르르 떨고 z축으로도 부르르 떨고 무슨 말이겠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재밌는 건 이 물리학자들은 화학 결합을 용수철에 이제 뭐냐면 용수철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루미늄이면 금속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속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구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리학자들은 이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금속 결합이다 이런 구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압니다. 왜냐면 물리학자들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 거기 나중에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들어봤지만 그들의 이론을 이제 전개를 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게 이온 결합이 됐건 공유 결합이 됐건 뭐가 됐건 이들 사이에 진동이 일어날 테니까 그냥 뭐가 됐건 용수철로 그냥 모델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진동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때 또 알 것은 뭐냐? 바로 병진 진동은 어렵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용수철에 모든 방향으로 용수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수철을 뚫고 얘가 확 뛰쳐나온다. 이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용수철이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얘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용수철 다 찢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병진과 회전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비열에 대한 예측. 그게 어떻게 될 거냐? CB는 2분의 0 더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2 R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서 0하고 0은 각각 뭐라 그랬어요? 얘는 병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은 회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3 이게 진동이 되겠죠? 거기 역시나 곱하기 2, 진동 모드에는 항상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값이 뭐로 예측이 되냐면 2분의 6 R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건 이 고체들은 그래서 이게 결국 뭐다? 바로 CP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뭐 때문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부피 혹은 압력 조건이
고체의 결정 구조에 주는 영향이 크다 작다? 영향이 아주 작기 때문에 CB가 거의 CP랑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들에 대한 CB하고 CP는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체만 왜 차이가 있냐면 기체만 압력이 어떻다 부피가 어떻다가 기체의 상태에 큰 영향을 주죠. 부피가 확 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액체하고 고체는 압력을 주건 말건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CB나 CP가 고체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계산한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이 그게 하면은 24.94가 나오는 거라고.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보면 자 어떤 놈은 완전히 똑같죠. 어떤 애들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죠. 이 둘 다 뭐였어요? 뭐가 나타나지 않았죠? 얘도 이건 지금 방금 해본 거고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얘들은 뭐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둘은 진동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지금 298켈빈에서. 무슨 말 알겠죠? 이 말은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비율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진동이 시작되면. 근데 요 차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나? 자, 이제 잘 보시면 봐요.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이건 차이들이 크고 이건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크다고 해야 돼? 작다고 해야 돼? 애매하지.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 놀라웠게도 온도에 따른 비열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 여기 이제 CP 온도 켈빈입니다. 재밌는 건 자, 요 선이 어디냐면 보시다시피 저기에 2분의 6R입니다. 그리고 0. 자, 0은 0 켈빈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열이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0.0,0. 재밌는 건 이 비열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런 고체 결정에 대해서. 측정 결과 for 이런 원소형 결정.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쭉 갈수록 온도가 뭐 예를 들어 무한도가 되는 거죠. 온도가 이제 무한히 증가할수록 이 비열이 점점점 2분의 6R에 점점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가 작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비열이 이런 식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게도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지우지? 이거 다 지울 수가 없네. 네. 그래, 그냥 이거 다 됐으니까 여기 씹자. 이게 표 줄게요 이제. 표 없어도 되겠죠? 줄게요. 자, 이게 이 비열이 온도에 따라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묘하게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전역학적으로는 자, 고전역학이라는 게 바로 뉴턴 역학을 얘기하죠. 고전역학적으로는 비열은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제로 물론 원소형 고체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물론 다른 고체도요 온도가 변하면 비열이 변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예쁘장하게 변하지 않고요 좀 복잡하게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비열이 어떻게 변하냐도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런 원소형 물질에 대해서만 이 실험 결과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 수식이 있고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도 연구를 했고 디바이라는 사람도 연구를 했고 막 그래요. 그렇죠? 뭐 여하튼 이제 그런 이제 물리학적인 모델링은 수식화 이런 과정은 그거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제 현상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는요 그냥 비열은 항상 일정한 거였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열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비열이란 바로 열 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 그게 비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외부에서 물질로 열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열을 그 시스템이 받아들인 다음에 그 열을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배하느냐의 뜻이에요. 분배하느냐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운동 모드가 운동 방식이 많은 물질일수록 보통 비열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병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병진도 되고 회전도 되고 진동도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열이 있을 때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비열이 클수록 열이 들어왔을 때 온도는 많이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요? 비열이 클수록 동인 열량에 대해서는 온도 변화가 적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열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열을 병진, 회전, 진동 여러 방면으로 분산을 시키면 온도 변화가 조금이어도 그 열을 다 소모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여러 가지 그 운동 방식이 있을수록 비열은 크게 나타나고 결국 온도 변화는 크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켈빈 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운동이 없어요? 0켈빈에서는 모든 물질들이 그 보시다시피 병진, 회전, 진동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0켈빈에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0켈빈에서 일체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0켈빈에서는 운동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을 분산할 수 있어요? 열을 분산할 수가 없어요? 열을 분산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 비열이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언제? 온도가 0으로 접근할 때. 그래서 뉴턴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꼭 양자역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전역학적인 생각으로도 0켈빈으로 가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열을 분산시킬 수가 없겠구나. 왜? 움직여야 열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을 분산시켜? 그럼 열을 분산시키지 못하니 비열도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들의 비열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비열이 점점점 감소하다가 0켈빈에서는 아예 비열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0켈빈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는 없어요. 0켈빈의 데이터 같은 건 없잖아요. 그건 못하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 자리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지. 이렇게 0켈빈이라고 측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0으로 이렇게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 위에 줄게요. 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또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운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운동이 다양해지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운동이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 에너지 분산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해지면 여기에 있는 비열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몇 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0켈빈에서는 비열이 점점점 줄어들고 온도가 증가하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3, 그러니까 4, 5 T 이퀄 무한도에서 가능한 최대 최대 진동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최대 진동 뭐라고 해야 돼? 최대 진동수 혹은 최소 파장. 자, 지금은 어쨌거나 고체 결정이잖아요. 그럼 고체 결정에서는 이제 운동 방식이 다양해진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고체 결정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운동 방식 중에 방금 얘기했듯이 뭐하고 뭐는 없어? 병진하고 진동이 아니고 뭐죠? 회전. 자, 어쨌건 고체를 유지한다고 하면 병진하고 회전은 안 되죠. 병진하고 회전은 안 되니까 운동이 다양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은 지금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은 진동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진동이 가장 최고로 다양해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자, 편의상 그냥 1차원으로만 저 입자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점땡이로 친 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각 원자들을 이렇게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점과 점 사이 짜잔 요 사이가 뭐겠어요? 바로 이제 RE라고 하면 되고 이게 바로 핵간 결합거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하고 원자들이 어떤 결합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있는 게 바로 고체 결정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가상적인 1D 결정인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뭘 할 거냐는 얘기예요. 뭘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할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부르부르부르 진동을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해가지고는 얘도 여기서 부르부르부르 진동할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부르부르부르 진동한다고 할 때 이 진동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수 있냐고요. 이 진동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날 수 있냐면 얘가 보세요. 얘가 아무리 진동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진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체 결정을 유지하려면 얘가 아무리 진동을 해도 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봐봐요. 얘가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다음 원자를 넘어서서 이렇게 진동할 수 있냐고요. 그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 원자를 넘어서서 진동했다는 건 그 고체 결정이 붕괴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고체 결정이 붕괴가 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만 진동이 가능하다? 바로 여기
여기 이 얘가 아무리 진동을 해도 이 점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얘가 아무리 진동을 해도 이 점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이리 오는 진동을 할 때 얘도 이리 오는 진동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할 테니까 얘가 아무리 진동을 해도 이 빨간 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진동을 해도 빨간 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이 두 원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거리가 바로 뭐겠어요? 딱 기하학적으로 보면 바로 핵간 결합 거리의 최대 2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최대 진동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진동이 됐을 때 최대 진동 핵간 거리가 바로 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핵간 결합 거리에서 원자 사이가 가장 멀어져 봐야 그것의 2배까지밖에 안 멀어져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 일이다? 바로 온도가 무한대일 때. 왜냐면은 얘가 이리 오면 얘도 이리 와서 사실 이 원자하고 이 원자가 거의 한 점에서 만날 지경일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화학 결합을 이루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원자가 이 원자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둘 사이의 결합력이 약화되거나 역학적 에너지 상태에서 아주 불리해지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아주 고온인 상황이라고 해도 얘하고 얘 거의 만날락 말락하는 그 상황까지만 이 고체 결정이 버틸 거란 말인 거지. 버티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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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 얘가 너무 진동이 심해서 최대로 멀어진 핵간거리가 이 원래 핵간거리의 2배가 될 때까지의 진동. 이 진동을 고려해서 이걸 계산해 보았더니 바로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의 비열이 바로 뭐가 된다? 그게 2분의 6R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최대로 진동한다고 시뮬레이션 해놓고 그때 구할 수 있는 비열 값이 바로 2분의 6R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체 결정의 경우 비열이 최고로 커져봐야 2분의 6R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2분의 6R을 넘어섰다.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예요? 2분의 6R을 넘어서게 된다.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고체가 액체나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체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비열이 최대 2분의 6R까지인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온도가 몇 도예요? 298켈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에 갔을 때의 비열보다는 약간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98켈빈에서는 이런 최대 진동폭으로 진동하진 않겠죠? 그러면 비열이 조금 작게 측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비해서? 무한대라고 가정하고 온도가 무한대라고 가정하고 계산했던 비열에 비해서. 아시겠죠?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옥스토비 책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나오는데 옥스토비 책만 읽어서는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논술해야 될지 알겠죠? 뭐 논술할 때는 이게 다 장황하게 쓸 수는 없고 그냥 뭐 그 온도에 따라 비열이 증가할 수 있는데 무한대 온도보다 조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계산보다 조금 작아졌다. 뭐 이렇게 논술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 알겠죠? 네. 오케이 되었다. 3번 끝.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치울게요. 3번 끝. 자, 치우자.
4번. 자, 4번은 옥스토비 책의 연습 문제 12.47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P라고 이렇게 쓰는 건 그 problem, 그 옥스토비 책 챕터 뒤에 보면은 맨날 이렇게 연습 문제 쫙 한 100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47이라고 내가 쓴 건 옥스토비 책 12장의 47번 문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걸 보고 maybe 유희 선생님일 거예요. maybe 유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거기서 숫자를 약간 바꿔내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놀라웠게 유희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거의 대부분 내십니다. 알겠죠? 대부분 내십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있는 걸 관연도 기초를 보면요, 옥스토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숫자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 유희 선생님이 약간 숫자를 바꿔서 내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4번 설명을 드리면 집에 가서 뭘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이걸 풀어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풀어봐야 되겠죠? 네. 문제 구성이 똑같습니다. 숫자만 약간 다르고.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4번. 거기 보시면은 a sample of pure gas normal pentane, normal pentane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질량이 0.81g이래요. burned completely, 완전히 연소를 시켜가지고 누구랑 with oxygen, 산소랑. 근데 이제 거기 그 문제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in a contant volume. 찾았어요? 이게 보시면 이 문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커너턴트 볼륨. 이 4번 문제 이런 말이 있을 거거든요. 커너턴트 볼륨이 뭘까요? 여기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커너턴트 볼륨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커너턴트 볼륨이 뭘까요? 바로 컨스턴트 볼륨의 오타입니다. 커너턴트란 영어 단어 없어요. 알겠죠? 네. 학교 선생님들의 이렇게 시험 문제 내실 때 오타가 억수로 많습니다. 오타 억수로 많다. 네. 요 찾으시면 거기 컨스턴트 볼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게 치시면서 잘못 A 옆에 S 있잖아. 맞지? 그치? A 옆에 바로 S 있잖아. 이게 오타입니다. 키보드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예측이 가능하네. 하여튼 알겠죠? 네. 그래서 컨스턴트 볼륨. 자, 캘로리 미터 25도씩. 이때 the amount of heat evolved in observed to be 41.53 kJ. 이때 그 열이 불풀 나왔는데 그때 그 열량의 크기가 41.53 kJ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 반응식을 써보고 관련된 뭐 계산을 해보라. 뭐 이런 게 나오겠네요. 자, 봅시다. 첫 번째 1. 자, 연소 반응식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연소 반응식 뭐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죠? 탄소 5개에 수소 12개. 자, 이 이름이 뭐라고요? 펜테인. 좀 밑에 쓸까? 자, 이 이름이 펜테인이고. 자, 여기에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제 홀랑 타가지고는 뭐가 되냐면 CO2가 만들어지고 H2O가 맹글어지겠네요. 맞나요? 자, 이때 여기에서 화학양론 계수를 맞춰주면 탄소가 5개니까 5CO2,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니까 6H2O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다? 2, 5, 10, 6, 18개니까 여기다가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때 억수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 다른 애들은 다 기체거든요. 근데 요 놈만 액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뒤에 그 계산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기체인데 얘만 액체라는 거. 왜 액체죠? 지금 문제가 25도씨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거기에 문제 전체의 온도가 25도씨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쵸? 25도씨. 알겠죠? 이 25도씨인데 이때 열이 풀풀 나오나 봐요. 그쵸? 열이 풀풀 나와. 그러면 이때 열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탄소 5개, 수소 12개. 이놈의 질량이 몇 g이었냐면 0.821g이요. 821g. 자, 그리고 이때 열이 풀풀 나오는데 그게 값이 얼마냐면 41.53kJ.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 또 명심하실 건 마이너주. 여기 왜 마이너주라고 써야 되죠? 거기 어떤 단어가 있죠요? evolve. 알겠죠? evolve. 열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이 뭐? 발열이라는 거. 아, 근데 뭐 이런 말 없어도 이렇게 뭐 막 불사질렀는데 막 발열이 불사질렀는데 흡열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예. 막 불질렀으니까 하여튼 뭐 발열이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반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지훈아. 지훈아. 너 지훈아. A. 자, 두 번째 2는 Calculate standard change internal energy. 내부 에너지 계산하래요. 그것도 표준. 자,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정적 과정. 자, 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 나와 있는 컨스턴트 볼륨을 뜻하죠. 부피가 일정한 걸 우리가 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정적 과정의 열량 변화는 바로 뭐예요? 정적 과정의 열량 변화는 바로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를 딱 읽을 때 거의 컨스턴트 볼륨이 있잖아요. 컨스턴트 볼륨인데 무슨 열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바로 이거 그냥 이거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정적 과정의 열량 변화는 바로 컨스턴트 볼륨이라는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hit하고 41.53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바로 그냥 이거예요. 그냥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정적 과정의 열량 변화는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예요. 왜죠? 왜 그래요? 왜죠? 연력학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물가물하네. 승현이 언니? 왜죠? 좋아. 뭘? 그렇죠. 자, 뭐냐면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E는 Q 플러스 W잖아요. 이때 여기에서 Q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로? 여기에 있는 요 2를 요렇게. 근데
컨스탄트 볼륨이라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조건이라고요.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1이 없어지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열량 변화지. 언제? 부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서도 그런 건데 이게 바로 문제를 읽고 여기에 바로 도달을 해야 돼요.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자주 배우긴 했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연력학 공부를 쭉 해본 후에 느끼는 느낌은 연력학은 외국어 같아요. 이게 공부를 배우면 외국어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까먹지 않으려면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 recognize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치자. 뭐 인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recognize 배워서 알잖아요. 그 뭐 영어 단어 그 정도 동사는 알고 있잖아요. recognize 이런 동사.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영어를 안 쓴 지 20년이 넘었어. 그래서 갑자기 누가 와서 recognize가 무슨 뜻이야? 그럼 이런 지체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거 배웠죠? 배웠는데 여기서 내가 아까 탁 물을 때 이거 뭐냐고 그랬을 때 대답 못 했잖아요. 뭐냐면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고요. 지체된 거예요. 왜냐면 배운 지 오래돼서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누가 물었는데 지체돼서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력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체 없이 말을 하려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연력학 공부는 외국어 같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연력학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는 학문이라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손을 놓으면 약간 맹해져요.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된다? 정적 과정의 연량 변화는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 바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짜잔. 자, 여기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에서 어떻게 읽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동그라미. 제로라고 보통 관습적으로 읽는데 정확하게는 제로가 아니고요. 노트예요. 노트라고 읽고요. 의미는 표준 조건. 그럼 표준 조건이라고 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얘를 1몰 기준으로 바꿔주자는 얘기죠. 자, 이때 여기서 어떻게? N. 자, 저기 누구? 펜테인이요. 펜테인의 몰수로 지금 출입한 열량 요 Q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어 주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출입한 저 열량은 얼마? 마이너스 41.53kJ이고 자, 펜테인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펜테인의 분자량이 뭐 탄소 5개고 수소 12개면 분자량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분자량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72.151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몰수를 이렇게 몇 그램 쓰였냐면 0.81g 쓰였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72.151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위아래 거를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650 kJ/몰. 이 정도 값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을 꾹꾹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 줄게요. 짜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바로 표준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라고 한다.
표준 엔탈피. 자, 이 표준 엔탈피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이때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1, 자, 기체상 물질들이 몰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델타 N G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G는 여기서 ga스라는 뜻이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얘는 기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반응이 완전히 완결이 되면, 자, 여 주어져 있는 요 물질이 1몰 반응하고 산소가 8몰 반응할 때 여기에는 CO2가 5몰 생기는 거죠. 그럼 얘는 기체상 물질의 그 몰수 변화를 어떻게 5 빼기 1 더하기 8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4 나누기 몰. 알겠죠? 그러면 이 짓을 왜 하느냐? 바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예요. 자, 엔탈피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잖아요. 맞죠?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엔탈피의 변화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이게 되겠죠. 좋아. 됐죠? 됐죠? 자,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줍니다. 델타 E는 어디까지나 여기는 짜잔 근사적인 겁니다. 근사적으로 이 부분을 nRT로 바꾸어 줍니다. 자, 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걸린 건데, 어떻게 그 두 가지 조건이 걸린 거냐면, 첫 번째, 액체는 PV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죠. 압력이 변해도 부피가 변해도 액체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누구냐면 얘는 어쨌건 시스템의 압력과 부피의 곱의 변화거든요. 근데 그게 압력이 됐건 부피가 됐건 여기 만들어지는 H2O 리퀴드 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기체들이 관여하는 것에 비해서 압력과 부피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사적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도 생기는 H2O 리퀴드의 부피 변화는 있긴 있겠죠. 조금 있겠죠. 있는데 그걸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기는 기체들을 전부 다 이상기체로 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PV는 nRT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 얘가 또 등온 조건이거든요. 25도씨 등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 델타 E 더하기 RT로 묶어서 델타 N 여기서는 바로 G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 뭘 구해야 되느냐?
바로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뭘 구하라고요? 표준 조건 1몰 기준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1몰 기준이어야 되고요. 저기에 있는 반응 몰수 변화도 1몰 기준이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 내부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아까 마이너스 3650 kJ per 몰이고요. 그 다음 자 R이 뭐예요? 기체상수죠. 기체상수. 자 그러면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바로 8.314 줄 켈빈 몰. 이게 기체상수죠. 그 다음 곱하기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25도씨죠. 그럼 25도씨면 273.15 25를 더해서 켈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몰수 변화 얼마예요? 아이고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가 RT 몰수 변화인데 기체상수 R 넣고 T에 298.15 켈빈 넣고 그 다음에 몰수 변화 1몰당 몰수 변화가 마이너스 4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또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뭐죠? 여기서 또 계산 실수하면 나가리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3년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느낄 거예요. 성적은 뭐로 결정된다? 성적은 실력으로 결정되나요? 아니죠. 성적은 뭐로 결정됐죠? 실수로 결정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느낄 텐데? 진짜 제가 나보다 월등히 더 많이 알고 실력이 높아서 성적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요. 나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 실수를 잘 안 해. 무슨 말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요.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다 모든 애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성적을 얻으려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뭘 해야 또 되겠어요? 여기서 이거 빼먹으면 나가리죠. 계산할 때 뭐 해야 돼 이제? 바로 나누기 뭐 해야 돼요? 1000 해줘야 되죠. 나누기 1000. 그러면서 여기에 뭐 줄을 킬로줄로 바꿔야 되죠. 그래야 여기에 있는 킬로줄 퍼 뭐라고 단위가 맞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완결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 3660 킬로줄 퍼 몰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연습 문제가 옥스토비 책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뒤져가지고 꼭 연습을 완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